네, 보입니다. 이 내용의 링크는 카톡으로 보냈고,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국에 영향이 어떻게 끼치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성장을 한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보시면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신고가가 시작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2417선까지 밀려서 최근 1년 중에 가장 최저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 약세 흐름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감세, 반중국, 반이민 정책 등이 미국의 금리 상승을 자극해서 달러 강세가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지난 11월 14일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단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중국산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1,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 출범을 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미국 국고채 금리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에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448억 달러, 약 6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발표했고요. 이는 지난해 한국 수출액의 8%가 줄어드는 거라고 합니다. 고율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도 한국에 상당 기간 악영향으로 끼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중국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한다고도 합니다. 또 수출 주력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업계도 불확실성 확대로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불안감과는 반대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심해지면 레거시 분야 장비 도입 허용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차단되고 중국의 추격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어서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방산, 원전, 정유 등 미국이 산업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계는 활황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 이 기사 왜 선택하셨어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거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잘했어요. 네, 선택했습니다. 요새 다 온갖 트럼프 얘기 안 하는데, 그,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미국 대통령 누가 될 줄 알았나?
트럼프가 될 줄 우린, 알았어요. 그래? 대단하시네. 음. 사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린 미국의 주류 언론하고 우리나라 언론은 자기 희망사항을 넣어가지고, 그, 그랬는데. 그, 다른 말씀은 두 가지 말씀드리면, 대충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나? 그 관세를 굉장히 많이 내려서 8% 정도예요. 근데 아마 트럼프가 되면은 관세를 엄청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막 올리고 막 그럴 텐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 지난주인가 누가 칼럼을 썼는데 보니까 그 미국이 뭐 1차 오래되기는 1차 세계대전 후부터 아니면 짧게 되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세계 경찰 비슷하게 해서 세계 온갖 일을 다 맡아서 하면서 도와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네들 지쳐서 우리는 우리 것만 하겠다. 너네들은 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어,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나? 1차 세계대전 그 발발 원인이 뭔지 안 여쭤봤나? 그게 1차 세계대전 우리 현역에 계시는 홍진호 선생님 말씀해 보실래요? 1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이 뭘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맨날 이야기하던 건데. 전 세계대전? 네. 그,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서로 땅 따먹기 하다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제국주의, 서양 애들, 유럽 사람들이 서로 아프리카, 아시아 다, 제국주의로 식민지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늦게 발전한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강해진 게 19세기 말인데, 그때 보니까 다 식민지가 다 영국, 프랑스 이런 데가 다 먹었거든.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막 그러면서 어디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피살당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보면 경제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그게 기초니까. 2차 세계대전도 비슷하게 무역 보복하면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정 잘 하셨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1년 동안 엄청 세계가 혼란스럽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렵고. 그 다음에 노란 책. 그건 어느 분 발표? 김정희가 안 들어왔니? 신재생도 들어왔나? 그럼 신재생부터 하실래요?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진단하는 기법 이 유동성 지표 416페이지이고요. 유동성 지표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대표적입니다. 유동성 지표가 높으면 단기 부채 상환을 위한 유동자산 또는 당좌 자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유동성 지표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수익성이
낮은 현금성 자산 위주로 운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산 운용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래 이제 표 7-2에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2019년 재무상태표에서 발췌한 유동비율과 당좌 비율을 보면 유동성 지표는 계산 방법이 간단하고 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표에 대한 이제 해석도 간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지표에 나타난 수치만 고려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지표로 판단할 때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동비율은 기업이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와 비교하여 1년 이내에 현금 전환을 예상하는 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금액보다 1년 이내에 들어올 금액이 많아야 기업이 부도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부채보다 2배 이상인 200% 이상인 경우 굉장히 안정성 있는 재무제표로 본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2019년 유동비율은 각각 이제 83%랑 28%로 신세계백화점은 조금 심각한 수준인데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년 이내에 들어올 돈이 28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업종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백화점은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에 해당하고요. 백화점에서 상품을 살 때 주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카드 매출은 카드 결제일로부터 2일에서 5일 이내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백화점 업종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동부채는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금융부채는 현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주석에 비금융부채인 선수금, 선수수익, 이연수익, 상품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신세계백화점의 유동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부도가 발생할 위험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동비율로 기업을 진단할 때는 매출한 날부터 현금이 들어오는 데 걸리는 기간과 유동부채에서 실제 현금이 추출되는 항목을 파악해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좌 자산은 영어로 퀵 애세트라고 하고 황금하기 쉬운 유동 자산을 말합니다. 당좌 자산은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빼서 계산을 하는데 당좌 자산은 유동 자산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상품은 현금화하기 쉬우므로 유동부채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좌 비율은 기업의 단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많이 사용하고 유동 자산에서 현금화 속도가 늦은 재고 자산을 빼서 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유동 비율보다 보수적인 지표입니다. 당좌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적인 현금 동원력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에도 즉시 현금을 확보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당좌 비율은 각각 78%와 24%이지만 유동 비율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업종별 특성과 비금융부채 비중을 고려해서 기업의 유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 제목이 유동성 지표인데 이 책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그 우리 큰 책에 보시면 이거를 안정성 저 지표라고 그래요. 재무 안전성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이
도산하지 않을 그 정도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는 것이 유동성 지표고 이거를 재무 안전성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선생님 바빠서 못 왔는데요. 그 앞쪽에 1번을 보시면 첫 번째가 그 수익성인데 지난주에 너무 빨리 했지만 보시면 제가 공유를 안 했군요. 잠깐만요. 그 수익성 지표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그 수익성 지표 중에서는 그 첫 번째로 해보는 것이 여기 보면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해놨는데 책에는 매출 총이익부터 이익률부터 나오는데 그 매출이 순이익률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때부터. 근데 무슨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매출 총이익을 매출로 나눈 거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매출 총이익을 그로스 마진이라고 그래요. 그 그로스 마진에서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얼마의 마진을 얹혔을까를 계산을 하는 것들인데 어, 요거 82%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시면 잠깐만. 이 숫자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요 매출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매출 총액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뭐라고 말씀드리지? 음,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은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비해서는 마진율이 좀 좋을 거거든요. 거꾸로 팔아서. 근데 이렇게 매출 총이익이 80%까지 안 되고 그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좋다고 하는 애플이 매출 총이익률이 한 40% 되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는 10% 20%도 안 돼서 이거는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여기 뒤에 나오는 거는 뭐 매출원가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별로 안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첫 번째 나오고 그다음에 매출의 순이익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대백화점이나 이렇게 보시면 순이익률이 그 여기 지금 매출 총액이 18%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고 매출의 순이익률이 14% 15%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상당히 높은데 여기 신세계백화점이 45%라는 거는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높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수익성 분석을 하실 때 매출의 순이익률하고 매출 총이익률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고 이게 어, 매출 순이익이 어떻게 했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 투자 처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서 경상적인 거 이외에 또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라고 해서 영업이익 여러분들 하실 때 영업이익도 한번 해보시긴 좋은데 이렇게 큰 그 지표를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매출의 순이익률, 그다음에 매출의 총이익률 이 정도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백화점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볼 수 있는 거가 우리 큰 책에도 나왔지만 그 자기자본이익률 그래서 그 이거는 그 자기자본 평균을 내고 그다음에 단기순이익 하는 것들인데 그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본 총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맡기면 개인들은 요새 정기예금이 뭐 2%, 3% 정도 되는데 그 현대백화점은 5% 이익이고 그다음에 신세계는 20% 20% 이익을 났다는 건데 이거는 그저 신세계가 훨씬 자본을 잘 굴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정도 보시고 여러분들 하실 때 분석을 해보세요. 총자산 이익률인데 이거는 그렇게 크면 이것도 해보실 수 있는데 계산을 해봐서 이것도 나눌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발표가 어느 분이죠? 접니다. 네, 네. 네, 잠시만요. 화면 다들 보이시죠? 음, 네, 네. 어, 저는 활동성 지표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골목 식당에서도 뭐 테이블 회전율이 관전 포인트다. 뭐 이런 식으로 기업도 보유한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회전율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 유형자산 회전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 네 개의 회전율을 보실 텐데 회전율이랑 같이 회전 일수도 같이 보실 텐데 회전율은 높을수록 좋고 회전 일수는 낮을수록 좋은데 이때 회전율은 절대적인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회전 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실 거고요. 사례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전기 대비 단기 회전율 증감을 분석하는데 실제 분석을 수행할 때는 경쟁 기업이나 업계 평균과의 비교도 추가로 수행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보실 텐데 매출 채권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매출 채권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건데요. 여기 식을 보시면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 채권분의 매출액으로 나타내고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은
365일을 매출 채권 회전율로 나눈 게 회수 기간이 됩니다. 이때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으면 매출 채권이 순조롭게 회수된다고 해석을 하게 되고, 회전율이 낮다면 그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 길어져서 대손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 게 회수 기간이라고 했는데,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매출한 날부터 현금 회수일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음, 그런데 매출 채권 회전율은 산업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적용 분석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재고자산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 기간을 볼 텐데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 원가를 재고자산으로 나눠서 계산하고, 재고자산이 현금이나 매출 채권으로 변하는 속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자산이 창고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서 보험료와 보관료가 감소하게 되고,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아지면 제품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과 함께 제가 찾아본 건 여기 제일 마지막 보시면, 재고자산 진부화가 높은 기업에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창고에 재고자산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재고자산을 빠르게 소진할 수 있는 판매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진부화가 무언지 좀 더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진부화는 묵을 진에 썩을 부자를 쓴다고 하는데, 물리적 손상이나 유행이 지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걸 진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가운데에서도 전자부품, 전기 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이 진부화가 높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부화와 함께 장기 채화라는 용어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장기 채화는 오랜 기간 창고에 쌓여 있어서 본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장기 채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매입 채무 회전율과 매입 채무 회전 기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음, 일단 그 매입 채무 회전율은 매입된 원재료나 상품의 대금을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불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보통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어음을 주고받는데, 그 어음에는 어느 시점까지 내가 금액을 지불하겠다라는 기간이 표시됩니다. 그 표시된 기간에 비해서 일찍 대금을 지불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할인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해당 기업의 매입 채무 회전 일수가 낮다면 이런 매입 할인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는 결국 매출 원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그 자금력이 뒷받침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금 회전 주기에 대해서 볼 텐데, 현금 회전 주기란 상품이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회수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로, 주로 다양한 제품이 빠르게 매입되고 판매되는 소매점 같은 기업의 영업력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현금 회전 주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부터 현금까지 그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현금 회전 주기는 재고 자산의 회전 기간 더하기 매출 채권의 회전 기간
기간에서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을 뺀 것이 현금 회전 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속 스타트업이라는 회사의 전기와 단기의 매입 채무 회전율이나 재고자산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현금 회전 주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 일단 현금 회전 주기는 재고자산 회전 기간에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을 더하고 그다음 마이너스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을 할 수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단기 현금 회전 주기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 73일 더하기 재고자 매 재고자산 회전 기간 73일 마이너스 매입 채무 회전 기간 73일. 그럼 총 단기 현금 회전 주기는 73일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 현금 회전 주기는 46일 플러스 46일 마이너스 46일로 총 46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46일과 73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전기보다 단기 현금 회전 주기가 30일 정도가 늘어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보다 단기에 현금이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에 묶인 기간이 증가한 걸로 볼 수 있고요. 현금 회전 주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고자산 회전 기간을 줄이거나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을 줄이고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을 늘리면 현금 회전 주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유형자산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이는 유형자산을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유형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핵심 속속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특별히 잘 코멘트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임태리. 네, 접니다. 저는 재무제표를 진단하는 기법 네 번째 레버리지 비율을 확인해 봤는데요. 레버리지는 저번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렛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지렛대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하게 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이 자산을 구성할 때 자기 자본보다 부채를 얼마나 더 사용하는지 보여주기도 하고요.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켜서 주주의 이익을 높이기도 하지만 부채가 과도하면은 이익 변동성이 커져서 재무 위험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파산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지렛대 효과를 사례로 한 내용인데요. 스타트업 경영진 5명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예시인데요. 그 방안 두 가지가 있는데 방안 첫 번째는 경영진 1인당 2억 원씩 스타트업에 출자해서 투자금 10억 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경영진 1인당 5천만 원씩 스타트업에 출자하고 모닝은행으로부터 7.5억 원을 차입해서 투자금 10억 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각 방안에서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해
보면은 방안 1에서는 자기 자본 투자 금액이 10억 원이고 방안 2에서는 2.5억 원입니다. 방안 2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 방안 1보다 15% 높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차이가 조금 나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부채 비율은 자금 조달 관점에서 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인지 평가할 때 사용하는데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자본보다 부채가 많아서 재무적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이자 보상 비율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자 비용을 감당한 후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이자 보상 비율을 계산하는 표인데요. 보시면은 이자 보상 비율이 현대백화점은 15.5이고 신세계백화점은 3원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이자 보상 비율이 높아서 이자 상환 능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 배운 것보다는 오늘 배운 거가 훨씬 더 자세하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기말 가져하시고요. 이 책에서는 레버리지를 따로 떼어냈는데 처음에 나왔던 유동성 비율이랑 합쳐서 유동성하고 레버리지를 같이 해가지고 그 재무 안전성이라는 데다가 넣어서 합니다. 그러시고 잠깐만요. 오늘은 큰 책을 몇 페이지를 할 거냐면 1장을 할게요. 책으로는 232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이 화면 보이죠? 공유하는 화면 보이죠? 네. 여기 이과 전공하신 분은 한 분이신가? 그 오래전에 그 경영학 그러니까 문화애들 경영이 아니고 일반 경영학과에 화학 전공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서 경영학은 그러니까 화학 이런 거는 1 플러스 1은 2이고 다 그런데 경영학은 정답이 없대. 근데 그 회계는 여러분들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시면 모르겠지만 현금주의, 현금이 들어가고 나고 한 현금 잔액은 그 정답이 하나예요. 딱. 그러니까 그걸 잘못하면 그거는 뭐 그 현금을 횡령했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발생주의라는 거는 그 충당금을 얼마 쌓는다든지 이런 게 다 그 뭐라 그러지? 그 감가상각을 얼마 할 건가 이게 다 자의적인 거가 들어가서 그 표현이 좀 뭐하지만 어 이익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얘기를 쓰냐면 야구에서 야구에서 1루하고 3루 사이에 공이 지나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안타 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계상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핀포인트가 아니고 레인지 정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는 그냥 인정해 준다. 그래서 단기순이익 발생주의에서의 단기순이익이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주 조작되면은 그거는 그 회계 분식이고 회계 불정인데 그렇지 않고 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 범위 내에서 한 거는 그거는 허용된다. 근데 사실 이게 허용되는 거하고 허용되지 않는 거 판단이 어렵긴 해요. 그 여기 책에 보시면 영어가 나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경영자의 이익 조정하고 이익 조작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이익 조작이라는 말은 좀 좋은 말이고 뒤에 있는 말은 이익 조작은 그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 둘 다 할 수 있는데 이익 조정은 회계기준의 범위가 그 회계기준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하는 것들 회계 추정하는 것들을 이익 조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 그 이익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러니까 분식회계 그 영어로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거든 아니고 또 회계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지금 이익 조정하고 어, 이익 조정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이나 정률법을 하는 거라도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저기 허용되지만 그 위의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대우조선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어느 회사가 됐을까요? 처음 들으시나? 답이 없네. 대우조선이 지금은 멀리 하나로 바뀌었냐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정, 역시 저는
어,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주인이 있는 기업하고 주인이 없는 기업 어디가 잘할까? 얘도 정답이 없는 얘기인데 어떠세요, 여러분? 그 원래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그냥 모범적인 건 아닌데 미국 기업들은 대주주가 거의 없어요. 대주주가 없어서 그 우리나라 삼성그룹이나 뭐 어디처럼 주주 한 명이 이렇게 휘저는 게 없거든요. 거기는 경영자들이, 그러니까 CEO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회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CEO가 의사결정해서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은행이나 공기업들의 경우에는 주인이 없거든요. 특히 은행 같은 데는. 그런데 은행들도 잘하지만 거기도 뭐라 그러지? 어, 제가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은행들 말고 다른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CEO가 마음대로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재벌의 오너들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게 많아서 우리나라는 책임 경영이라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우리나라에는 조선회사가 크게 세 군데가 있어요. 이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세 가지가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회사가 좀 어려워져 가지고 이 당시에 주주가 누구였냐면 산업은행이었어요. 그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으면서 산업은행에서 CEO나 CFO를 파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모럴 해저드 비슷하게 그 좀 회계 처리도 엉터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감가상각할 때 여러분들 내용연수 짧은 거하고 긴 거하고 어느 쪽이 감가상각비가 적게 나올까? 생각해 보시면 내용연수 5년으로 한 경우하고 내용연수 10년으로 한 경우하고 감가상각비는 어느 게 많이 나와요? 짧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게 보시면 내용연수를 길게 해가지고 비용 감가상각비를 적게 해서 이익을 늘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내용연수를 한번 수정하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은데, 여기는 뭐,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약간 회계 조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저도 이공계가 아닌데, 조선소에 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크레인이 있잖아요. 크레인. 크레인 이름이 뭐냐면, 저 대학교 졸업하고 들었는데 이게 골리아스 크레인이래. 골리아스 크레인. 발음 별로 안 좋은데 골리앗은 아시나요, 여러분들?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성경을 아는 표정들이 아닌데 골리앗 모르세요? 알아요. 음. 그러니까 골리앗이 힘이 되게 센가 봐. 그래서 이렇게 조선소에 있는 이렇게 크레인을 골리아스 크레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실 거는 우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용되는 이익 조정이 있고 여기 분식회계나 그 뭐지 회계 부정이라고 하는 이익 조작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가 안 된다는 거고 여기 분식회계를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식회계는 일본 말인데 여성들 화장하는 거 비슷하게 재무제표로 화장을 했다. 뭐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재무제표라는 것이 어, 여기 이제 M&A 시장에 매물 나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러니까 기업들도 사고 팔긴 하는데 기업들도 사고 파는 게 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97년 IMF 이후부터 생기긴 했는데 여러 가지 가지고 많이들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그 회계 정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긴 하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여기 뭐 있냐면 회계 수치가 그 정답 하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을 써놨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어카운팅은 사이언스가 아니고 예술이라고. 여러분들 예술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회계가 예술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아트보다는 뭐라 그럴까? 다른 말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트 할 때 이렇게 고도의 판단과 기술을 요하나? 그 말에 별로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아트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저지먼트 같아요. 판단하는 거. 그래서 그 판단을 가지고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주관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저 실무에 가게 되면 이게 허용되는 것이 얼마나 될지 그것도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회계처리라는 말을 나오는데 그 컨서버티즘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어, 저기 나쁜 거 그러니까 손실이 나고 이런 것들은 다 잡고요. 이익은 적게 잡는 거 그것이 보수주의고 여기 말 써 있는 것처럼 그 자산과 수익은 과대평가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부채와 비용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이것도 다른 말씀인데 거기다 직장 생활 하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후배들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어, 굿뉴스는 나중에 보고해도 좋은데 배드뉴스는 가급적 빨리 보고하라고. 그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잘못한 거라든지 그 실패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신문 발표한 것처럼 그 트럼프가 와서 이렇게 외부 환경이 변경되는 거 이런 것들은 기업 내부에서 빨리 공유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굿뉴스는 좀 늦게 위에다 보고해도 좋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업들은 투자가들한테 배드뉴스 빨리 보고할까 아니면 늦게 보고할까? 답하실 분 언제 할 것 같아요? 빨리 보고할 것 같습니다. 늦게? 근데 별로 하는 사람이 빨리 보고하는 기업들이 없어요. 그 그래가지고 맨날 욕먹고 투자가들한테 비난받고 욕먹고 그러는데 그 기업 내부에서 그렇게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한테는 모든 기업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상장 기업들 보면은 그 나쁜 소식은 금요일 날 오후에 발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못 보게 하고 좋은 뉴스는 언제 발표하냐면 월요일 아침에 발표하고 그래요. 최근에 했더니 4시 반 이후에 발표하는 데도 있더라고. 나쁜 소식을. 근데 그런 건 별로 근데 근데 그것도 경영자의 자질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는 배드 뉴스를 좀 늦게 보고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여기 이제 대우건설 얘기가 나왔는데 어,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빅베스라는 말이 나와요. 빅베스가 어, 그 서양 애들은 빅자를 되게 많이 써. 근데 이 빅베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커다란 목욕탕이거든요. 근데 커다란 목욕탕이라는 말보다는 나쁜 거를 한꺼번에 다 떨어버린 거, 그거를 빅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하냐면 여기 그 아마 음, 그 새로운 CEO가 미국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가끔 그렇긴 한데 그 새로운 CEO가 그 저기 취임하게 되면 과거의 부실 회계 처리 같은 거를 한꺼번에 다 떨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새로 스타트할 때부터는 새로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제 부실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거를 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나중에 평가받을 때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실 날 때 한꺼번에 손실을 다 정리해버리는 그런 그 용어를 이렇게 빅베스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공격형하고 보수형 재무제표 사례를 넣어놨는데, 어, 이제 갑돌이는 공격형으로 그 결산을 했고, 그 다음에 보수형은 저기 갑순이가 있는데, 이익 차이가 얼마 났냐면, 3억 4천 정도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각각 이렇게 써놨는데, 꼭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제 뒤에 있는 걸 좀 보게 되면 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게 보면은 어, 매출액을 많이 하면 자산이 증가해요. 근데 제가 설명할 때 뭐랬냐면 자산이 많아지면 이익이 많아져요. 그다음에 어, 부채가 많아지면 그 이익이 적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걸 보시면 여기서 첫 번째를 보시면 여기 현금에서도 공격형에서는 21억 6,500, 여기는 20억 4,500 그래서 현금에서도 1억 2천이 차이가 나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는데 여기 책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하게 되냐면 여기 있는 그 이제 분식 결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것도 저기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컴퓨터라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온라인으로 현금을 붙이면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금방 뭐 몇 초 안에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 50년 전에는 부산에서 송금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한 3, 4일 걸렸어요. 별로 안 놀래네. 지금도 어떤 게 있냐면 저기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가 한국에 와서 그 자기 퍼스널 체크를 그 누구한테 주고 가면 그 퍼스널 체크를 은행에다가 그 맡기고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 안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퍼스널 체크이 실제로 잔액이 있는지 몰라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은행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퍼스널 체크를 미국에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결제되면 그게 와서 바꿔주고 그러니까 15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현금 같은 것이 그 저기 상대방 기업에서 입금한 거하고
우리가 받는 게 날짜가 다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가지고 현금이나 예금 이런 게 그 공격형 재무제표하고 그, 그 보수형 재무제표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또 이제 그 예전에 라떼 얘기를 하면은 제가 74학번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그 74학번 그때는 그 하나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아버지나 형이 있으면 그 아들이나 동생은 국민은행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친인척이 같이 있으면 그 서로 짜고서 돈을 빼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 친인척들이 한 기업에 근무하는 걸 특히 금융기관을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금융기관들도 부자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 현금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 거를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매출 채권이 나오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기 매출 채권하고 재고자산 이게 그 발생주의 이게 대표적인 거라서 그 어크루얼이라는 말을 써요. 발생액이라는 거.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가장 많은 거가 뭐냐면 어 저기 재선 충당금을 많이 쌌냐 적게 쌌냐 그거가 그 가장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 그거 매출 채권을 많이 쌌냐 적게 쌌느냐는 그 그래도 뭐라 그럴까 그 이익 조정에 관한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대선 충당금을 아주 많이 싼다든지 이렇게 그 적게 싸고 이런 거 가지고 적어도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검증은 다 될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그 이익 조정이 아니라 그 프로핏 그 매니플레이션 이익 조작이라고 될 수 있는데 어 지금도 아까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 연말에 밀어내기 그 매출을 해가지고 연말에 그 매출 채권이 많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조금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격형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많이 표시하기 위해서 연말에 그 대리점이나 이런 데다가 막 밀어내기 그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보수형이랑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재고자산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재고자산을 보면은 그 이제 평가는 뭐 그렇게 하긴 그렇지만 그 여기서도 재고자산에서도 아까 우리 김나연 선생님이 했지만 그 재고자산에서 그 평가 충당금 같은 걸 싸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재고자산의 원가가 원래 100원이었는데 앞으로 팔릴 가격 예상하는 팔려갈 가격이 70이라고 하게 되면 100 원가 100하고 그다음에 그 팔릴 계산 금액 그 70하고 그 차이로 30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쌓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어느 정도 쌓느냐에 따라서 그 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또 하나 그 아까 진부화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진부화가 되면 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더 많이 쌓거든요. 저는 확인된 얘기가 아닌데 음, 삼성전자가 그 언제부터 우리들이 삼성전자 걱정을 하기 시작했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은 한 3년 전부터 자기가 예측을 했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분석을 했더니 그 팔리지 않는 재고가 뭐 500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못 믿는 것 같아. 그 삼성전자도 지난번 앞에 거 보시면 알겠지만 재무자산 충당금을 엄청 많이 쌌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재무자산 평가 충당금을 적게 싸서 그 위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참고적으로 제가 한 2주 전에 그 회계람 전록 관련 없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어떻게 한번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이 화면 보이나요? 이 화면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이게 카이스트의 이창용 총장이 한 2주 전에 강의했던 건데, 어, 80년대 초반까지는 IBM이라는 회사가 그, 그러니까 이 컴퓨터 쪽을 다 석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메인 프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큰 컴퓨터 시스템에다가 그 넣고 이제 단말기 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80년대 초에 그 우리가 지금 쓰는 PC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운영 소프트웨어는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메모리는 삼성, 컴퓨터 반도체는 인텔 거 뭐 이렇게 썼는데 지금 여러분들 인텔이 어떻게 됐냐면 인텔이 거의 망하게 됐어요. 근데 인텔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모바일이 나왔을 때 그 뭐지 어디지 애플이 그 애플이 인텔에 가서 그 이제 핸드폰에 쓰는 그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인텔에서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디 가져왔냐면 그걸 삼성에서 만들어줘서 삼성이
데스크탑하고 모바일에서 엄청 잘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 텍스트 AI가 나와서 그 지금은 그 엔비디아 이런 데가 되게 잘 나가는데 그 요렇게 지금 운영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 거고 패키징은 TSMC가 하고 메모리는 하이닉스가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그 처음에 엔비디아가 우리 삼성이 와서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삼성이 그걸 거절을 했대요. 그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그래요. 한 3, 4년 전에.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다 얘기를 했지. 그 기업이라는 게 요새 보면은 그 그러니까 변하는 게 너무 굉장히 빠르고요. 그다음에 순간순간 판단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잠깐만. 그래서 공격형하고 보수형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이 매출 채권 재고 자산에서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고정 자산에서도 보면은 그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거는 감가상각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 이게 하나 기업에서 그렇지 않지만 그 어느 회사는 그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을 쓴다든지 정해법을 쓴다든지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 아까 앞에서 책에 나온 것처럼 내용 연수를 몇 년으로 하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매입 채무는 거의 뭐 변함이 없고 요 충당 부채 요거 충당 부채도 보시면 이것도 충당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사람들이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당부채가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거는 그 공격형이나 보수형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보증채무라든지 뭐 마일리지 그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당분 같은 것들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은행이랑 그 거래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차입금들은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렇게 충당금 설정하는 것들, 감가상각하는 것들, 발생기 항목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상의 이익은 하나가 아니고 그, 그 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냥 그러니까 인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큰 기업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한 100억 정도까지는 우리나라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배운 그 회계 그 기준에 따라서 실제 하지 않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 조그만 기업들은 감가상각도 별로 안 하고 그다음에 재노총당금도 설정도 안 하고 어, 퇴직금 충당금도 설정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우선은 그 회계상의 이익이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CFO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가 이 8장의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좀 가게 되면 감가상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 이 현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현금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금은 어느 기업이나 똑같기 때문에 분식 결산을 했나 안 했나는 현금 흐름표를 보고서 그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원가의 산정인데 그 다시 여러분들 기회가 모르겠지만 크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선의선출법, 그게 영어로는 그 피포라고 그러는데 first in, first out이라는 게 있고 거꾸로 가는 거 방법이 라이포라고 그래서 그 last in 그 first out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거를 먼저 판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평균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요거 금액 그거 봐. 요걸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위에 한 것보다 옆에 한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어제 현재 재고 그게 오늘 아침에 재고거든요. 오늘 아침에 재고에다가 오늘 팔라고 사온 거 그거 합친 거가 뭐냐면 오늘 팔 수 있는 재고자산을 합계해요. 거기서 기만을 오늘 팔고 난 거에 그 재고를 차감하게 되면 이 매출원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 계산하는 방식이 어, 그 보시면 여기 여기는 스포츠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스포츠카가 포르쉐라고 보시면 그 2월 달에 7천만 원짜리 하나를 샀고요. 5월 달에 8천만 원을 샀고 7월 달에 9천만 원을 샀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11월에 두 대를 1억 5천에 팔았어요. 어, 그리고 남아있는 재고가 한 대 있는데 그 여기 첫 번째가 개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별법은 뭐냐면 이렇게 금액이 큰 것들은 하나하나 관리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어, 11월에 두 대 판 거가 뭐 2월에 그 산 거다 아니면 뭐 7월에 산 거다 이렇게 가지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이 개별법으로 따진다고 보게 되면 여기 예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2월에 사고 3월에 사고 7월에 샀는데 2월 거 한 대 팔고 7월 거 한 대 팔았다 그러면 2월 구매 한 7천만 원하고 7월에 구입한 9천만 원 이게 원가가 되고 이 올해 구매한 거가 남아서 이게 기말 자산이 돼요. 근데 이렇게 개별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귀금속이나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량 생산하는 경우들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떤 방법을 쓰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선입선출법을 쓴다든지 후입선출법을 쓴다든지 평균법을 쓰는데 그 후입선출법은 국제회계준에서는 안 써요. 미국에서 쓰는데 근데 개념상으로는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 선입선출법은 뭐냐면 그 먼저 들어온 거가 먼저 나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아까 포르쉐 얘기를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그 1,000원짜리 사고 1,020원짜리 사고 1,040원, 1,060원짜리 이렇게 샀으면 그 이 팔렸을 때그 요 두 개가 먼저 이게 먼저 팔린 원가라고 봐서 계산하는 방식 그게 그 선의선질법이고요. 그다음에 그 평균법은 이걸 평균하는 방법인데 여기 선의선질법은 뭐냐면 대부분 이걸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장점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입고되고 순서대로 나가고 하는 방법이라서
실제 재고자산 형크림이라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균법은 거기에 좀 아닌 거가 있어서 그, 그 기업에 따라서 선입선출법을 쓰는 데도 있고 평균법을 쓰는 데도 있어요. 계산하는 방식이 그 연습 문제가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그 대량상산 방법에는 선의선실법, 평균법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저가법은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그 파손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 판매 수요가 그 있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진부화가 됐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그 얘기가 되고요. 감가상각 얘기가 나왔는데 감가상각은 그 저기 어, 감가상각 할 때 중요한 요소가 그 내용연수하고 취득원가, 잔존 가격인데 그 여기 책에 보시면 방법이 그 정액법하고 점률법이 있는데 지금은 국제회계 기준을 쓰기 때문에 거의 다 정액법으로 바꿨는데 이거는 그냥 매기 감가상각액이 똑같은 거, 이거 연도를 똑같은데 옆으로 매년 똑같은 거가 그 감가상각 방법이고 정률법은 초창기에는 많이 하고 나중에 적게 하는 방법이 정률법이에요. 근데 서양 애들이 이 계산하려면 루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이 방법을 거의 안 쓰는데 국제회계 기준을 쓰기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리법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가정이 있냐면 정렬법을 쓰는 거는 초기에 기계장치 이런 데 성능이 좋아서 그 앞에 많이 그 초기에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감각상각을 한다는 그런 논리적인 게 있었고 정액법은 뭐냐면 그냥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어느 것을 기준 각 기업들에 따라서 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감전액법도 똑같은 방법이 되고 이 가정상각법이라는 거는 또 뭐냐면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특별상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데 보시면 공장을 몇 시간 돌릴 것 같으세요? 8시간 돌린다. 18시간 돌린다. 24시간 돌린다. 24시간 돌린다. 맞아요. 거의 다 기업들 24시간을 돌려요.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8시간씩만 사람들은 근무를 하긴 하지만 그 기계장치 같은 거를 24시간 도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특별상각이라고 해서 24시간 돌리는 기업들은 감가상각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가속상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실무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기계장치 이런 거를 1월 1일 날 사는 게 아니라 연도 도중에 사거든요. 그래서 연도 도중에 사게 되면 그 1년치 감가상각을 계산을 해서 그 월할 상각을 해요. 월할 상각을 해서 4월에 사서 가동을 했으면 그 1년치 감가상각비에 12분의 9를 하게 되거든요. 12분의 9를 하게 되고 그래서 월할 계산 같은 것도 합니다. 여러분들 회계를 좀 배웠으면 어, 아실 필요가 있는 상식이 뭐가 있냐면 어, 초월 산입,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운가? 첫 달은 포함시키고 마지막 달은
그 포함하지 않는 거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감가상각을 할 때 취득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월 30일 날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달치를 다 감가상각을 해요. 그거를 첫 달은 포함했다는 얘기고 저기 처분할 때는 처분한 달은 포함하지 않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 양편 넣기 그다음에 이런 말 양편 넣기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 한번 검색해 보실래? 양편 넣기라는 말이 있나? 찾아보셨어요? 양편 넣기, 한편 넣기 한번 찾아보실래?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이자 계산법이요. 네, 근데 한편 넣기는 상환일은 제외하고 양편 넣기는 상환일을 포함하는 대출이에요. 음, 이거는 여러분들 민법을 좀 배우면 좋은데 날짜를 계산할 때 그게 언제부터 한다고 그러면 보통 오늘은 넣지 않고요. 내일부터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저 은행들이 이자를 받을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오늘도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넣고 그게 양편 넣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계산하게 되면 실제 365일이 아니라 뭐 400일도 되고 막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비판들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양편 넣기 그다음에 한편 넣기 이런 용어도 있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비용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보시면 그, 그, 그 손상이라는 게 영어로는 임페어먼트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대선 충당금도 약간 손상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우리가 노란 책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가 지방에다가 땅을 사고 이마트 건물을 전놨는데 코로나 때 별로 장사가 안 돼서 미래 현금 창출력이 없어서 그 저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평가 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손상차손이 있었는데 이 손상차손도 자의성이 굉장히 많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자유재량적인 영업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적자가 나는 기업은 여러분들 광고 선전 많이 할까 안 할까? 별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가 좀 어렵게 되면 이렇게 비용 나가는 것들도 줄일 수 있거든요. 연구개발비 적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는 이게 추정해서 이 법인세가 그 달라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누가 하냐면 경영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경영자가 그 올바르게 자기가 양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거는 이익 조정이고 약간 사익을 취하면서
그 허용되지 않는 걸 하게 되면 그거는 이익 조작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 있고 올바른 사람이 하게 되면 그 회계 부정 같은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게 그 양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이 조작도 할 수 있긴 합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음, 그 기업에서 횡령사고가 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 어, 가장 많은 경우가 뭐냐면 어, 그 회계 직원이 도박 같은 걸 한다든지 증권 투자를 해서 손해를 엄청 많이 봤을 때 그때 회사 돈을 막 만져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것도 오래됐는데 어느 변호사는 친구들 증권회사에 다니면 그 절교해. 지-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도 엄청 싫어해서 거기는 완전히 도박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도박판이 증권뿐만이 아니라 뭐 뭐지 코인 같은 것도 저는 도박 같은데 그 제가 증권을 해서 돈을 잃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회사 돈을 막 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보통 부모님들이 그 저기 자식들 사업한다고 보증 서주거든요. 친인척들 보증 서주고 그 보증을 못 막아서 회사 돈을 뺏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그 어디 유명한 대학 총장은 아닌데 총장님 부인이 그 총장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되니까 엄마로서 얼마나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보증도 서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돈이 딸리니까 다른 사람 돈도 막 손도 대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남성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특히 여성들 우리 수업에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남성한테 빠지면 돈을 엄청 많게 쓰면서 그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남자들은 여자한테 빠져도 그렇게 회사 돈은 별로 그 남의 돈을 손을 안 대는데 여자들은 그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반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안 웃네.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적자가 난 기업들이 회계 분식을 많이 하는데 그 적자가 난 기업들이 회계 분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가거든. 그러니까 그 대출금 회수 당하지 않도록 그 재무제표를 예쁘게 꾸미려고 그래요.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좀 나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병폐이긴 한데 그 신문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상장기업의 대기업의 사주들이 자기네 이익만 챙기고 소액주주들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향이 우리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그게 우리나라 그 현실에서 그 얘기가 많은 것 같고 최근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부정방지도 나왔는데 이건 한 번 말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 상법 개정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상법 개정? 요새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의 이슈가 뭔지 한번 검색해서 어느 분 말씀해 보실래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논하고 있대요. 민주당은 어떻게 했대요?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당론을 정했다고 그런 거 안 나와요?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고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어떤 이슈일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그게 그 이사의 충실 의무인데, 이사가 누구까지 책임지라는 얘기인가? 회사와 총주주요. 좋죠. 어, 그 이슈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대주주들이 그 자기네 이익만 그 챙기고 소액주주들 이익을 별로 안 챙기고 그런 게 우리나라 큰 문제거든요. 근데 대주주라는 의미 말고 결국 우리나라의 상장 회사들의 그러니까 CEO나 아니면 이사들이 주로 누구 편을 들까? 대주주 편하고 소- 소액주주, 개미 투자가 중에서 누구 편을 들겠어요?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 이사들이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거기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가 지금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논의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일반 주주까지 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당론을 정했다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다 챙기기 힘들다.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민주당이 당론을 정했으면 상법이 개정됐는데 이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게 맞을 것 같아? 안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소액 주주까지 다 챙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없는데 저도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원래 그 이사들은 누구한테 위임을 받은 거냐면 회사한테 위임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한테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래서 상법학자들이 되게 반대해요.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게 아니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건데 왜 주주까지 책임을 지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어느 게 맞다고 얘기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들어보면 여러분들 회계가 좀 엉터리 같지 않으세요? 막 그러니까 어떤 거 부풀리고 막 그런다고. 근데 그래도 제가 회계사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기업들이 어, 이익을 불리거나 아니면 적게 한다라도 회계 감사할 때 회계사들과 엄청 많이 싸워요. 예를 들어서 비용을 안 잡으려고 그러면 비용 잡게 해가지고 그걸 안 잡으면 회계감사 의견을 한정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 회계사들이
기업들이 그 이익 조작하는 거를 못하게 방지하는 노력 되게 많이 하고 그런 면에서 회계사 돈을 많이 받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위험하고 더티한 작업, 위험한 직업이라니까. 그, 그리고 요새는 아까 나왔던 대우조선 해양 그, 그러니까 2008년에 분실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도 회계제도 혁명이 있었는데 회계사들 책임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회계감사를 잘못하면 그 개인들 책임 되게 많고 그래요. 저는 회계사 하면서 주로 회계감사 안 하고 주로 텍스 쪽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법률사 하면서 김현장에 한 10몇 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계감사를 별로 안 했는데 그 회계감사를 했던 우리 친구 회계사들 보면 어, 그 아파트 집 명의가 누구 명의로 돼 있을까? 와이프. 맞아요. 별로 안 했네. 지난주에 우리 은행 지점장을 했던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걔도 와이프 명의로 집을 명의로 해줬대. 한 20년 전에. 왜 그랬을까? 은행 지점장들도 대출 잘못해줘가지고 그 대출이 회수가 안 되면 은행에서 그 지점장들 그 집 같은 거 뺐거든. 그래서 저기 자기 우리 친구애도 집을 어, 와이프 명의로 했대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 우리 집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을까? 와이프.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뭐한데 제가 2022년에 지금 집으로 왔는데 그때 와이프 우리 집 사람이 반반을 해달라 그랬거든. 근데 그거 반반 안 해주고 제가 막 심하게 농담하면서 저 남자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새 맨날 혼나요. 제가 이천동에 산다고 그랬는데 그때 2002년에 그 아파트 살 때 되게 비쌌는데 제가 오금동에 살 때는 아파트가 4억이었거든. 근데 2002년에 이천동 올 때 분양가가 6억 5천이어서 엄청 비싸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이 아파트가 얼마냐면 40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6억 할 때는 뭐지? 그러니까 부인한테 배우자 공제가 6억이거든. 그래서 그때 반반 해줬으면 증여세를 안 물었는데 지금은 반을 우리 와이프 명의로 넘기게 되면 증여 금액이 20억이거든. 그러면 세금으로 한 10매력을 내야 돼.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집의 최대 고민이 그겁니다. 집 한 채 밖에 없는데. 제가 텍스 컨설팅을 한 30 몇 년 했거든. 개인 컨설팅을 하나도 못한 거야. 맨날 집사람한테 욕먹고 있어요. 그런 거고. 그래서 재산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우리 텍스는 별로 안 배웠지만, 절세도 많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시간 반 40분밖에 안 했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모레 뵙겠습니다, 모레. 주말에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월요일에 뵐게요. 네.